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게 참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전 나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 나이듦은 뭔가 성숙해진다. 저도 이제 지금 30대 중반이지만 10대, 20대보다 굉장히 많이 성숙해져서 어른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나이 드는 거가 그래서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성숙해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이런 느낌. 네. 거기서 나처럼 10년 정도 더 먹으면 예.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요? 그런가 봐요. 네. 네. 저는 나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 왜요? 얼굴이 좀 익었네. 많이 익었죠. 네. 하셨어요. 네. 휴가 가서 좀 익었는데 저는 나이 든다는 거 이것만이 유일하게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어쨌든 똑같이 늙어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군요. 네, 통계청에서는 2025년에 5명 중 1명이 노령 인구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고령화 진행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는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문학자 박수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늙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왜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지를 못할까요? 첫사랑이 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처음이니까 서툴잖아요. 네. 이게 노년을 발견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흰머리가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런 발견. 주름이 생겼네. 막 보게 되죠. 목주름 또 생겼네. 아이적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더니 그동안의 아이들이 나 웃을 줄 어이알리. 아이야 웃지 마라. 나도 웃던 아이로다. 네, 너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꽃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꽃을 내비두고 꽃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늙어간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전문학자 박수밀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고전 속의 삶과 죽음이란 주제로 우리 분위기를 좀 어둡게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어두움과 그런 걸 좀 보여주실지 어떤 얘기를 하실 건가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죽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되게 슬프고 이제 어두운 그런 분위기였지만 사실 제 의도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니까 꼭 어둡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 또 연장선상에 있기는 해요. 우리 인생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 통과 의례인 이제 또 이 늙어감, 나이 드는 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 또 패널 분들께서 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흔히 어떤 그 노인분들의 뭐 고독사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은 왠지 이렇게 좀 낡아진다는 느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우리 또 이러한 어떤 나이듦에 대한 생각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전의 사람들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 고전 선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그런 나이듦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외톨박이 노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뭐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 늙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네.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네. 그 진시황조차도 네. 불로초를 먹으면서 자기가 엄청 오랫동안 살 거라 했지만 네, 맞아요. 불로 장생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럼 굳이 오늘 얘기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요.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이 진시황은 저 천하를 다 소유했어요. 네. 저기 이제 더군다나 이 중국의 어떤 모든 나라를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을 다 가졌는데 딱 하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영생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난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저 일본에도 사람들을 다 보내요. 하지만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순찰 나가다 순행길에서 그냥 객사하고 말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제 모습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늙어간과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 우리 인생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문제라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 나이듦에 대한 문제를 너무 어떤 외로움 또 어떤 두려움 이런 감정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이듦에 대한 그 선현의 지혜 한번 이제 펼쳐가 보기로 할 텐데요. 먼저는 뭐 동서양을 물어나고 우리가 이제 늘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 또 유명한 사람들은 이 나이듦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이제 볼게요. 보니까 이제 맨 처음 우리가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늙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왜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지를 못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첫사랑이 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처음이니까 서툴잖아요. 네. 그러니까 늙음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되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그런 어떤 죽음의 과정 속에 있는 길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맞으면서 그것이 서툴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어떤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또 이제 19세기의 위대한 그런 이제 소설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네요. 40살은 청년의 노년기이며 50살은 노년의 청년기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세기 인물이거든요. 19세기 때도 저렇게 늙어감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0살이 청년의 노년기고 50살은 노년의 청년기라고 했다는 거는 노년기의 시작을 몇 살로 보는 거죠? 50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예요. 저라면은 이제 저거는 바뀔 것 같아요. 바뀌어야죠. 여러분이라면 저 40살과 50살 대신에 몇 살을 넣을 것 같습니까? 한 70살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70살이 청년의 노년기이다? 그 경남 합천 가면요. 네. 그 도골 뒤에 네. 김충산 할아버지 아직도 67세인데 청년회장입니다. 청년회장이에요. 67세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저희 동네도 그래요. 제 고향도. 네, 저 고향도 저희 어머님이 지금 8순이신데 네. 되게 젊은 축에 속하세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또 그렇게 틀리지도 않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이 저 다 빠져나가서 없는 것을 없어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도 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정확한 진실이세요. 아마 이렇게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70부터 좀 약간 노인의 느낌이 나니까 지금이라면 한 이제 60살이 청년의 노년기이고 이제 70살부터 이게 노년기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환갑을 치르는 분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가 훨씬 많이 과학기술의 힘을 빌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삶의 질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노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늦춰져 있습니다. 네,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극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나이 드는 것의 비극은 마음이 늙지 않고 젊다는 데 있다.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육체는 늙어가는데 육체가 늙어간다고 해서 이 마음마저 늙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나이가 들어도요.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또 열심히 놀러 다니고 싶고. 네. 뭐 지금은 물론 이제 늙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챙챙한 나이지만은 사실은 순식간입니다. 교수님 네. 너무 와닿는 게 네. 지금도 마음이 20대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도영 씨 나이트 가고 싶죠? 네, 그런 마음도 있고, 뭐 엄청 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야, 이제는
콧구멍 안에 있는 네. 흰털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구렛나루 쪽에 흰털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몸이 늙어가고 있거라는 걸 느껴질 때 네. 너무 서운합니다. 맞아요. 지금 40대인 거죠? 40대 중반이죠. 네, 40대 벌써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청춘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이제 40대이고. 아직도 많이 놀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저도 벌써 이게 지금 50대를 살아가고 있고, 네, 지금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텐데, 오늘 한번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늙는다는 것은 우리들 얼굴보다 마음에 주름을 지게 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늙는다는 게, 물론 얼굴에 주름도 있지만 마음에 어떤 계속 주름이 생겨요. 뭔가 두렵고 외로워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주름을 갖다가 물론 이제 과학기술의 힘으로 좀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어가는 주름을 줄일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마음의 주름은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생기는 주름을 이제 없애면서 살아가면 훨씬 더 삶이 의욕적이고 재밌겠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네. 네. 자, 시작은 한번 또 서양 또 인물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전해드릴게요. 나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년은 발견의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만약 그가 무엇을 발견한다는 말이요? 이렇게 묻는다면 혼자 힘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견이 아닐 테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이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이게 노년을 발견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좀 와 닿나요? 와닿죠. 흰머리가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런 발견. 주름이 생겼네. 막 보게 되죠. 목주름 또 생겼네. 저는 그 약간 노년은 왠지 발견보다는 뭔가 깨달음, 네. 그리고 뭐 그런 걸로 뉘우침 이런 떠오르고. 거 같이 생각했는데 네. 또 여기서 발견이라고 하니까 또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우리가 이제 노년은 깨달음, 무슨 무언가를 깨닫고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와 달리 발견이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이제 어떤 흰머리를 발견하고 주름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어가 되게 이렇게 그 어떤 은유, 함축이 많다 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거 이해하기가 늘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발견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기존에는 내가 이제 어떤 관습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어떤 삶에 쫓겨가지고 맨날 경쟁하면서 늘 어떤 뭐라래나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면 네. 이제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그것과는 달리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위거든요. 그걸 통해 발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이 늙어가는 나이에 무언가 내 자신이 어떤 새로운 것을 갖다가 찾아나가는 행위로서의 발견인 거예요. 근데 왜 발견이냐? 아직 아무도 그 길을 가보지 않은 그런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삶마다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 나이가 드는 것을 어떤 각각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한번 서년의 한번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한 정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귀향을 갔다가 63세에 쓴 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려서 배우는 것은 해가 떠오를 때와 같고 젊어서 배우는 것은 해가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늙어서 배우는 것은 밤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살짝 좀 비유는 이해가 가죠. 네. 젊은 시절은 해가 챙챙한 가운데. 근데 늙으면 우리가 황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해가 사라졌어요. 촛불 켜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촛불 들고 있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가 비추는 게 좋아요? 촛불이 비추는 게 좋아요? 해가 비치는 게 물론 해가 비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그냥 강렬하고 온 세상을 이렇게 환하게 비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촛불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촛불이라고 하는 건 저는 되게 뭔가 이렇게 은은하고 그렇잖아요. 햇볕은 이렇게 챙챙해가지고 너무 밝아요. 근데 이 햇빛은 오히려 그 어둠을 갖다가 은은하게 밝혀주면서 이렇게 운치가 있어요. 저같이 홀로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촛불이 갖는 그런 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맛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로 밤을 밝혀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둠은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낮의 햇볕만이 환히 비추는 게 아니라 촛불도 자기의 역할이 있다. 비록 비록 그것이 다르지만은 밝게 비춘다는 사실은 같으니까 그 맛이 오히려 더 참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살짝 이렇게 좀 동의를 안 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네. 그래도 햇빛이 나은 거 아니야?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촛불이 갖는 그런 운치, 밝음, 요거를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떤 경륜이 이제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혜가 이렇게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겪고 나서 바로 이렇게 곧바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받지만 이제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어떤 좀 아까 이제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익어가는 인생이 이제 노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저 고전 인물들 똑같아요. 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좀 더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번 몇 편 볼게요. 이거 되게 유명한 글이거든요. 탈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조거든요.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시조인데, 요거 한번 우리 저 김명선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탈로가 아이적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더니 그동안의 아이들이 나 웃을 줄 어이알리. 아이야 웃지 마라. 나도 웃던 아이로다. 네.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하리. 소년 행락이 어제로운 듯 하다마는 어디가 이 얼굴 가지고 옛 내로다 하리우. 네, 맞아요. 우리 아이 시절에는 이 흰머리 보면은 아이고 저기 뭐야 이렇게 이제 꼬부랑 뭐 할머니 할아버지야라고 막 웃잖아요. 네. 그쵸? 근데 내가 그동안 벌써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나를 보고 어우 저기 뭐 꼬부랑 할아버지 머리 흰해 막 이제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 웃지 마라. 나도 예전에는 그 웃던 아이였어. 그렇죠. 너도 언젠가는 곧 이제 늙을 거야. 이런 얘기고요. 이제 밑에도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은 늘 흰머리.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이 늙어감의 상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뭐이겠어요? 하나는 머리가 휘어지는 거, 또 하나는 뭐겠어요? 주름이 늘어가는 거, 네. 또 하나는 뭘까요? 허리가 굽는 거. 허리가 굽는 거. 허리 꼬부죠. 근데 그 얘기는 별로 없어요. 병든 거. 병든 거야 뭐 사실은. 이빨. 맞아요. 이가 빠지는 거. 빠져. 우리가 그걸 이제 낙치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사실은 그 나이듦에 굉장히 상징적인 걸로 이제 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늘 병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 이 흰머리를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제 소년, 젊은 시절에 즐겁게 놀던 거, 그거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가 어디가 이 얼굴 가지고 이거 옛날에 나야. 너무 변해버렸어. 늙어버렸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또 잘생기고 예쁜 얼굴도 나이가 들면서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현대 사회는 그 과학기술의 힘이 있어서 조금 이제 늦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텔레비전이나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또 연예인 분들은 훨씬 더 이제 우리 일반인보다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젊음을 유지하지만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되게 그 정도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봤자 10년, 20년 지나면 다 비슷한 그런 얼굴이 되는 게 이제 우리 모습인데 옛날 분들께서 이런 늙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시조 한 편 보여드렸고요. 네. 또 이제 이달이라고 하는 이제 또 그 삼당신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시조가 있네요. 요거는 한번 박건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사람만 늙게 하네. 봄바람도 공평하지 않아서 온갖 나무에 꽃 피우며 사람만 늙게 하네. 억지로 꽃까지 꺾어 흰머리에 꽂아보지만 흰머리는 꽃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구나. 네, 우리 이제 인생만 이렇게 이제 공평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늘 공평하지 않잖아요. 봄바람도 공평하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은 온갖 꽃과 나무는 다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는데 사람은 계속 다시 봄이 되면 더 늙어가는 거예요. 꽃은 봄이면은 졌다가 다시 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연과 어울리고 싶어서
거기 꽃가지를 꺾어가지고 흰머리에 꼽아보는데 아이고 흰머리와 그 아름다운 꽃과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또 한편의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오히려 더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몽패바지를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더 화려한 꽃무늬의 밝은 옷들을 많이 입어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네. 그게 본인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얼굴을 보려는 거를 옷으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밝은 걸 입을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요. 얼굴 자체가 빛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른들이 더 꽃을 좋아하고 네. 밝은 계열의 옷을 좋아합니다. 아, 네, 맞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도 되게 이렇게 화려하고 꽃무늬 옷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외모가 늙어가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화려한 것으로 이렇게 덮으려는 그런 이제 마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쓴 분은 성호이익이라는 분인데, 이 성호이익은 고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실학의 종장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그 조선 후기 그 실학에 이제 처음을 연 분이고, 다산 정약용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늙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늙음에 대한 어떤 10가지 좌절인데, 한번 동의가 되시는지 볼까요? 자, 노인의 10가지 좌절은 대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오고 근데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데요. 벌써 지금 그런데. 네, 그러니까 곡하면은 눈물이 나지 않는데 웃으면 눈물이 흐르고 아주 오래전 일은 기억나는데 바로 어제 일은 또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 사이에 끼고 입이 이제 벌어지니까 뭐 몇 개는 막 해당되나요? 벌써? 예. 또 흰 얼굴은 검게 되고 검은 머리는 휘어지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송나라 태평노인의 이제 수증금에 나오는 글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더 보충을 해봐요. 본인의 이제 그 늙어감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보면은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가로를 친 이유가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내가 어떤 그 늙어간다는 어떤 징후 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제 물어본 거거든. 가로를 쳤거든요. 네. 한번 여러분이라면 여기 어떤 걸 넣겠어요? 네, 나이 듦의 어떤 그런 징후? 자고 일어났더니 베개 자국이 선명하네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 젊은 시절에도 그런 거 근데 아닌가? 이게 네. 젊을 때는 바로 이게 탱탱하니까. 탱탱하게 회복이 되는데 회복력이 빠른데. 제가 아침에 잡으려면 네. 지금 저녁쯤 돼야 이게 탱탱하게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다시 이게 나옵니다. 노화, 이제 피부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기를 잃잖아요. 근데 앞에 문장이랑 약간 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이제 뭐 비슷한 것도 있긴 하네요. 뭐 또 더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나요? 그 어른들은 되게 새벽에 일찍 깨잖아요. 잠이 네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뭐 일찍 눈을 뜨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아, 그건 이제 앞에도 이제 나오긴 그렇죠. 했네. 앞에 이제 했으면 네. 아, 그랬군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얘가 지금 늙지 않아가 걱정이 없어요. 그러네. 우리 지금 제일 걱정이 없어. 제일 막내라 보니까. 그래서 이동엽하고 저만 지금 관심이 지금 공감하고 야 어떻게 네, 늙어갈까 별 관심이 고민하지. 없는 얘는 거야. 뭐 아직 나는 멀었다. 한 네, 20년 지금 이런 남으니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말 그러나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보면 오히려 분별이 되나 크게 떠서 가까이 보면 도리어 희미한 것은 근시인 것이다. 이렇게 희미하며 그대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얘기한 건데 이제 성호익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죠? 자주 배가 고픈데 근데 밥상에 막상 앉으면은 입맛이 없어지고 네. 입맛이 그다음에 없어진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은 잘 안 들리는데 그런데 밤중에 고요할 때 비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좌절감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감정 얘기한 거고요. 또 이제 책은담 되게 유명한 것도 책은담. 네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날이 저물면 노을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감귤은 향기를 풍긴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저녁 노을이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늙어감을 그 황혼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그쵸. 그러나 그것이 더 아름답게 이렇게 빛나기 때문에 이제 늙음하게 군자는 정신을 더 100배 가다듬어라.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젊은 날에는 되게 이제 그 어떤 실수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늙어가면서는 그런 실수는 줄어드는데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뭔가 약자가 되는 느낌이 있고 물리적 힘도 약해지니까 내가 왠지 이렇게 좀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늙어서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 앞에 글을 보니까요. 네. 요즘 젊은 분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이든 늙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티 에이징이다, 뭐 맞아요. 항뭐 노하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동안 하잖아요. 네. 저도 동안 따라가다 보니까 키조차도 동안이거든요. 웬만한 초등학생 키 딱 맞춰서 살거든요. 근데 저 글쓴이 아까 봤을 때는 저분은 늙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빌려서 안티에이징, 늙음을 막고 싶고 이제 이런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왜냐면 우리가 더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조금 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생명이 겪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그걸 일단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늙어감 속에서 나의 마음 태도를 어떻게 바꿈으로 해서 좀 더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고전에서는. 네, 그거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백거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누에가 늙어 고치 되어도 자기 몸은 못 덮고, 그러니까 누에가 이제 열심히 고치실 만들잖아요. 근데 자기 몸은 못 덮어요. 남 좋은 일만 해준 거죠. 특히 인간을 위해서. 벌은 굶주려 가면서 꿀 만들었는데 이거 다른 인간이 다 차지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두자 늙어서도 집안 걱정하는 자 두 벌레의 헛수고와 같음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 세대가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식을 위해서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오시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못 가지기도 하시고 그런 걸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보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늙어서는 그런 집안 쓸데없는 걱정 다 이제 집어치워요. 그건 두 벌레의 헛수고와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자. 그렇죠. 사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가면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돼. 너무 그렇게 바깥일, 남일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늙어서는 나 자신을 아까 이제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지라는 걸 뒤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군자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의 공부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젊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죽어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 공궁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그 나이 들 때를 생각해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기서 공부가요 꼭 지식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자 어떤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식을 넘어서서 뭐 어떤 예체능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죽은 뒤를 생각해 남을 가르치며 이제 풍족할 때는 공부할 때를 생각해 베풀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늙어서는 남을 가르치라고 해요. 동의가 되나요? 아니요. 왜 안 될까요? 꼰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남을 가르치는 건 그걸 꼰대잖아요. 막 훈계하고 여기서 이제 그 가르치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렇게 막 훈계하고 지적질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남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맞아요. 그냥 막 오히려 막 훈계하고, 더군다나 이게 나이가 들면은 더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꼰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좀 본이 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가족이나 동료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저 훈계하고 그러면은 추모 안 해요. 오히려 더 빨리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좀 삶에서 남에게 본이 되라는 거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작은 베품이 누군가 내가 죽었을 때 그거를 더 이렇게 추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늙음하게 해야 될 일도 이야기를 했네요. 먼저 말을 그치라고 하네요.
이거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이 많아질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참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피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좀 조절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집안의 일상적인 말은 해야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막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러는 걸 무엇을 떤다라고 하죠? 주책을 떤다. 오지랖. 예, 이것저것 오지랖. 간섭하는. 네, 그래서 그런 오지랖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되게 이렇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을 웃기게 해야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막 그렇게 막 이것저것 오지랖. 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경영을 끊으래요. 너무 여기저기 간섭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학업을 넓히는 공부는 끊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저것 막 손대면 안 된대요. 늙어서는. 이것저것 많이 하시나요? 막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막 사업하고 그 조심하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하고 싶은데 큰일 났네. 너무 벌려놔가지고. 그래요? 아직 노인 아니시죠? 네. 노인 아니에요. 아직은 네. 그런데 천천히 이렇게 줄여가셔야 돼요. 줄여가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을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을 닫고 네. 지갑을 열어라. 네, 네. 그런 말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오늘 쏘시나요? 네, 적극적으로, 네, 저 얼마든지 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네, 또 이런 또 어떤 상황이 생겼네요. 아이고, 오늘 한 끼 해결했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장영강, 이제 이 학자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사시에 맡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걸 좀 이렇게 어영부영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순리에 맞게 계획대로 잘 하라. 이제 이렇게 늙음하게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이제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계할 것도 있대요. 왜냐하면은 젊을 때는 색을 경계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막 끓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년에 이르면은 혈기가 강하기 때문에 싸움을 경계해야 된대요. 네, 이것저것 막 다툼. 그럼 안 돼요. 늙어서는 이제 혈기는 다 쇠잔했어. 근데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네요? 여기는 뭘까요? 우리가 늙어서 경계해야 될 것. 저는 늙어서는 네. 투자를 경계해야 된다. 지금 이제 본인의 또 경험. 투자를 경계하냐. 여기 사실은 답이 뭐냐면 무력이래요, 무력. 탐욕 아니요? 네, 탐욕 비슷할 수 있는데, 탐욕. 네, 어떤 것에 대한 이렇게 집착, 오히려 이렇게 좀 더 비움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더 욕심이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투자 딱 맞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력. 욕심을 좀 줄이고 네. 오히려 이렇게 비움의 어떤 그런 이제 지혜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데 이제 고전을 읽다 보면은 이제 옛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이제 늙어감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좀 사연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저 이옥이라는 사람 이름 사실은 좀 안 들어보셨죠? 이옥이요? 이옥. 이옥? 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일단은 여자. 남자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남자 이름이 이제 여자 같죠? 근데 네, 이제 남자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전사만 설명하자면 우리 이제 개혁 군주의 상징이 정조임금인데 이 정조임금이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뭔가 이렇게 세태가 이렇게 병든 거는 문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제 옛날에는 워낙 육아에 그런 도덕적인 고전의 글을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체를 갖다 단속해다. 바르고 고운 글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문체반정이라고 해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책도 다 막고 또 어떤 서양 학문, 천주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았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희생된 사람이 이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옥이 저 화성시, 화성 사람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 성균관에까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성균관은 워낙에 똑똑한 인재들이 모인 곳이라서 임금이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모의고사 치는 것도 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옥의 글 가운데 문체가 어떤 고전처럼 이렇게 바른 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는 흔히 이제 그걸 폐간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체가 있어가지고 정조가 이제 반성문을 써라 이렇게 좀 반성문도 쓰고 또 그 벌로 군대도 갔다 와요. 군대를 몇 번 갔다 왔는지 아세요? 3번. 맞추셨어요. 네. 어떻게 알죠? 보통 우리나라는 숫자 3을 좋아하잖아요. 3-3번. 3-3번 갔다 맞아요. 와요. 근데 사실 군대 3번 간 경우 역사상은 거의 없잖아요. 네. 군대를 3번 간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인물인데 사실은 과거 초시에서 1등을 해요. 근데 정조가 또 다시 보더니 얘 문체가 이게 불어네 해가지고 꼴찌 등급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국왕이 어떤 사실은 이제 억압을 했으니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났는데 그 문체 하나 그거 못 고쳤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꼴찌 등급이 돼가지고 시리에 젖어서 이제 낙향을 합니다. 군대는 3번이나 갔다 오고 그런 인물인데 이제 49살 때 어느 날 딱 거울을 봐요. 그 이제 거울을 보면서 갑자기 자기 얼굴이 이렇게 팍 늙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서름을 거울을 보면서 거울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읽어보시면 되게 이게 애잖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보세요. 나는 모르겠구나. 너의 얼굴에 지난날의 가을물처럼 가볍고 맑던 피부가 마른 나무처럼 축 늘어졌느냐. 연꽃이 물든 듯 그 빛나는 것 같던 뺨이 돌이끼에 검푸른 빛이 되었느냐. 지난날 보들보들하고 풍성하던 눈썹이 촉당의 누에처럼 말라 쭈그러졌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사실 지금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외모를 묘사하라고 하면 저렇게 자세히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어떤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고전적이지가 않아요. 고전은 묘사도 짧아야 되고 감정어를 최대한 배제를 해야 옛날에는 그게 바르고 좋은 고전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고요. 네. 막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문체반정에 걸린 셈인 건데 근데 이렇게 자기의 늙어감을 이토록 자세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묘사한 글은 우리 현대 어떤 작가가 표현해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어떤 소개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거울이 이렇게 위로를 해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진실로 오래 머무는 게 아니고 명예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쇠하여 변하는 것은 이치야. 왜 그걸 의심하며 그걸 왜 슬퍼해? 그러니까 이욕은 나만 늙은 것 같아? 라고 이제 한탄을 하는데 거울은 야 그거 다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어. 다 아름다움은 쇠하고 명예라는 것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자연의 이치일 뿐이니까 의심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울이 말했을까요? 본인 스스로 말했죠. 찾은 답이겠죠. 그렇죠. 본인이 맞아요.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본인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위로를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울은 원래 예전에는 이제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서만 쓰였는데 이욕은 거울을 통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양식도 이제 특이한데 우리가 이런 어떤 거울의 어떤 위로를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해도 오래 머무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또 명예 많이 얻기를 원하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속성을 깨닫는다면 굳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어쨌든 이욕은 과거 시험도 못 봤어요. 그냥 지금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욕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나라의 국왕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문학 신념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념을 끝까지 지켰을 때 후대에는 오히려 이욕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욕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기억해야 될 고전 최고의 어떤 감성주의자, 유미주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고전 학자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장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원이라는 사람은 중인입니다. 혹시 중인 문학, 중인 계층 이런 거 좀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장사하거나 뭐 그런 상인들? 상인들이 공업하시거나 네. 그런 쪽이 아닐까요? 기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기술 있는 분들? 분들? 수공업이나 기술 있는 분들. 기술자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기술자인데 옛날에는 양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민, 양민이 있고 그리고 그 양반과 그런 어떤 양민, 평민의 가운데 계층을 중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양반도 아니고 이제 어떤 뭐 평민도 아니고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계층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기술직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이 기술직이 가장 전문직으로 대접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양반 밑에 이제 계층이었답니다. 이 중인들은 지방에 많았을까요? 한양에 많았을까요? 한양이. 네, 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술직이다 보니까 한양에 살았고 특히 인왕산이라고 혹시 저희 서울에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네네. 네, 그 인왕산 주변에 이제 중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장원이라는 인물은 되게 가난해요. 어릴 적에 또 개한테 물려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었어요. 네,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오늘날의 편집자에 해당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근근히 이렇게 이제 정말 살았어요. 근데 저 인왕산 그 부근에 옥류동이라는 근처에서
낡고 이렇게 허름한 집을 하나 이렇게 딱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집을 갖다 내가 좀 수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작은 집을 수리를 하면서 이제 그뿐인 삶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을 지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만 잠깐 읽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낡은 검은 고를 어루만지고 오래된 책을 펼쳐보며 한가롭게 들어놓으면 그뿐이다. 여기서 이제 그뿐이다. 이 말이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잡생각이 떠오를 때는 집 밖을 나가 산길을 걸으면 그뿐이고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래 술을 내와서 같이 시를 풀면 그뿐이야. 뭐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내 밥 먹으면 그뿐이고 목마르면 우물의 물을 먹으면 그뿐이야. 그럼 여기서 그뿐이다라는 말은 그 뒤에 어떤 함축이 있을까요? 그뿐이라는 건 이제 다른 것은 다 뭐죠?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네, 필요하지 않아. 나는 뭐 그런 거 부럽지 않아. 이걸로 그냥 만족해, 자족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저물면 그냥 내 집에서 쉬면 그뿐이고 비 내리는 아침, 눈 오는 한낮, 저물녘에 놓을 새벽의 달빛은 이 그윽한 집의 신비로운 운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기 어렵다 하면서 이제 날마다 스스로 즐기다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망이다. 이와 같이 살다가 마치면 그뿐이리라 라고 이제 맞추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그뿐이 한자로는 이예요, 이. 그래서 그뿐인 집 해가지고 이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 이름을 이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좀 만족과 자족의 차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족이요? 네, 만족은 들어보셨죠? 자급자족은 들어갔죠. 그 자족. 거기서도 자족이 쓰이네요. 예. 만족, 자족. 이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만족은 뭔가 만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만족일 것 같고 네. 자족은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 아, 맞아. 되게 비슷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제 만족의 만은 이제 일만만보다 이제 가득 찰 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가득 채워져야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 만족이라면 자족은 이 스스로 자자인데 그렇게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긍정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만족과 자족 가운데 어느 게 더 높은 삶의 태도일까요? 자족. 자족은 사실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채워져야 기뻐하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걸 긍정할 수 있는 삶의 태도, 그게 자족인데 지금 여기 그뿐이 바로 그런 자족의 태도를 말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가진 것만 욕망하다 죽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누리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원이 주는 교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잘 돌아보고 그거를 긍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을 기뻐하면서 그뿐이야. 나머지 뭐 부럽지 않아.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다면은 적게 가지고도 이렇게 늙어가면서 나이 들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한다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젊어서는 꽃을 보면 어때요? 예쁜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산길 가다 꽃을 봤습니다. 꽃을 꺾어서 가지고 싶죠. 네.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는 꽃을 그대로 바라봐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꽃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꽃을 내비두고 꽃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늙어간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뒤에 지금 정리를 안 한 게 아직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더 우리가 나이 들매 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혜롭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 재밌게 풀어주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는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해요. 처음에 흰머리가 하나 둘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요거를 인정하기 싫어. 이거는 흰머리가 아니라 새치야.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제 하나씩 뽑으면 10원 주겠다. 아, 10원 겨우? 네, 10원. 네. 네, 근데 우리 딸은 아직 돈을 잘 모르니까 아, 네. 뽑다 보니까 몇만 원씩 가져가더라고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렇게 해서 눈을 감으면은 이렇게 영원히 끝나는 건가? 그렇다면은 이제 죽는다는 게 너무 좀 허무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등바등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죽으면 그런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잊혀지는 것이고. 네. 오늘 또 나이듦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노년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